안녕하세요. 산업시스템공학과 기술경영 강의하고 있는 윤병훈입니다. 3장에서는 Types and Patterns of Innovation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챕터에서는 혁신에 대한 유형하고 또 패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씩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플립 러닝에서는 패턴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하고 타입에 대해서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노베이션의 타입에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눠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하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두 번째 레디칼 이노베이션하고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컴피턴스 인핸싱하고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이노베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 컴포넌트 이노베이션, 이렇게 유형이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비가 될 수 있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하고 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두 개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이노베이션의 대상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라는 걸로 둘을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를 제품에 관련된 혁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정에 대한 혁신으로 볼 것인가,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혁신을 하는 것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제품, 즉 최종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을 혁신하는 것을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최종 산출물에 체화되어 있는 혁신을 우리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덕트라는 거는 굿스라는 것과 서비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굿스라는 거는 상품이라는 거고요. 또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관련된 혁신도 포함이지만 서비스에 대한 혁신도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에서 넓게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조직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에서 얘기했던 굿스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그리고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테크닉을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을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혁신이라는 것이 프로덕트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혁신의 정도가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 X축은 혁신을 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Y축은 혁신의 정도라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두 가지로 우리 구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려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제가 그린 거는 초창기에는 혁신의 정도가 적다가 어떤 혁신의 그 스테이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혁신의 정도가 커지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혁신의 정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건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어떤 거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이 위에 있는 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일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일까요? 이 밑에 있는 게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위에 있는 거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을 개발할 때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혁신의 정도가 굉장히 높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변화만 주기 때문에 혁신의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프로덕트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을 혁신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혁신의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래프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첫 번째 특징이 요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밑에 있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죠.
특정 조직에서의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다른 조직에서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프로덕트가 다른 조직에 쓰여지게 되면 다른 조직에서의 비즈니스의 과정에서 활용이 되게 되면 그걸 우리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PS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스트리뷰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면 이거는 UPS 관점에서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UPS는 배송을 하는 업체니까 이 배송하는 업체가 새로운 딜리버리 시스템 또는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커스터머, 즉 뭐 상점이나 뭐 이런 어떤 판매를 하는 그 조직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고객한테 빨리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다면 UPS가 이 디스트리뷰션 서비스를 아주 잘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으로 만들게 되면 커스터머, 즉 상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품을 자신의 고객한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다른 조직에서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덕트 이노베이션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비교해 봤고요. 두 번째 비교의 대상은 레디컬 이노베이션과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입니다. 흔히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급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은 점진적인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을 나누는 기준이 혁신의 레디칼리스, 그래서 어느 정도 급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풀어 쓰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와 프로세스로부터 얼마나 새로운 또는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정도가 레디칼리스를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혀 없던 거를 만들게 되면은 급진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과거에 있는 거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게 되면 그걸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랙티스, 즉 이 프랙티스는 프로세스 혹은 프로덕트를 다 포함을 하는 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마이너 체인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현재의 프랙티스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를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스마트폰을 조금씩 바꾸는 거, 뭐 갤럭시 S, 갤럭시 뭐 7, 뭐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거를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한다면, 과거에 우리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움직여 가는 거를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얼마나 많이 변화를 시키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아예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수정 또는 개선만 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따라서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혁신의 레디칼리스는 특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혹은 옵저버들에 따라서 특정 똑같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옵저버들은 이거를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노베이션의 레디칼리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거는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이 레디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레디칼리스는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관점이 시간의 지남에 따른 레디칼리스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디퍼런트 옵저버들에 따라서 이노베이션의 레디칼리스가 다르다라는 거는 똑같은 혁신이더라도 사람의 또는 기업의 관점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레디컬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인크리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령 코닥하고 소니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기술, 그 사진 기술이라는 게 코닥한테 레디컬할 거냐 또는 소니한테 레디컬할 거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옵저버에 따라서 누구한테 이 디지털 포토그래피라는 기술이 레디컬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코닥일까요? 아니면 소니가 될까요? 대부분
코닥이라는 회사는 알겠지만 필름을 아날로그 필름 기술이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소니는 원래 전자 제품을 많이 만드는 디지털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소니한테는 이 디지털 포토그래피라는 거는 인크리멘탈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코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디칼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혁신이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 레디칼리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노베이션의 유형에 따라서 레디칼과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을 비교해 봤고요. 세 번째는 컴피턴스 인핸싱인지 또는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이노베이션인지 또 비교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혁신인가, 아니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파괴하는 혁신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관점을 여기서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 이 경쟁력,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노베이션인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아예 파괴하는 혁신인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날리지 베이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파괴하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더 누적적으로 더 덧붙여서 이노베이션 하는 것인가라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내려본다면, Competence Enhancing Innovation이라는 거는 현존하는 날리지 베이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날리지 베이스에 기반으로 해서 혁신을 하는 것. 예를 들면 펜티엄 4 같은 경우 인텔에서 기존의 펜티엄 3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펜티엄 4 기술이라는 거는 펜티엄 3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향상시키는 그런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Competence Destroying Innovation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컴피텐스를 obsolete이라는 거는 쓸모없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특정 혁신이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컴피텐스를 쓸모없게 만드는 혁신을 Competence Destroying Innov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계산기 같은 경우, 일렉트로닉 캘큘레이터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커프 앤 이저의 우리 주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주판 만드는 회사의 경쟁력이 높았었는데, 아무리 주판을 만드는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주판을 만들어도 전자계산기가 나왔을 때 기존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판 만드는 그런 엑스퍼티즈는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계산기의 혁신이 바로 이 회사의 주판을 만드는 기술과 또는 경험, 이런 것들 쓸모없이 만드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같은 혁신이더라도 특정 기업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게는 컴피턴스 인핸싱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기업에는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봅시다. 아까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폰 기술 또는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기업에게는 컴피턴스 인핸싱이고 어떤 기업에게는 컴피턴스 디스트로잉이 될까요? 아마 둘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KT나 또는 SKT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인핸싱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피처폰을 아주 잘 만들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10년 전에 LG전자가 피처폰을 만들 때 초콜릿 폰이니 김연아 폰이니 이런 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잘 나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피처폰을 잘 만드는 기업에게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컴피턴스를 파괴하는 혁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제품이나 혁신, 이런 것들이 같은 혁신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들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각각 컴피턴스 인핸싱이나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LP와 CD는 어떻습니까? LP의 혁신을 조금씩
인핸싱하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CD가 나왔을 때 그거는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이노베이션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USB는 또 어떤가요? CD가 혁신을 하고 있다가 USB가 나왔을 때 더 이상 CD를 만드는 기술 또는 전문성은 자신들이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혁신을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이네요.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과 컴포넌트 이노베이션. 하나는 구조적인 혁신이고 하나는 하나의 어떤 컴포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품 또는 뭐 구성품에 대한 혁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시스템의 변화가 어느 정도 많은가, 전체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다 바꾸는 혁신인지 아니면 전체 구조 중에 하나의 부분만, 구성품만 바꾸는 혁신인지에 따라서 두 개가 대비가 될 수 있겠죠.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은 모듈러 이노베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정의를 읽어볼까요? 전체 오버롤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거 없이,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거 없이 프로덕트 시스템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컴포넌트에 변화를 주는 혁신을 우리는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자전거 시트에 이렇게 젤을 넣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혁신은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컴포넌트가 인터랙트하는 전체적인 방식이나 또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다 바꾸는 혁신을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 굉장히 바퀴가 큰 그런 자전거에서 안전한 자전거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거를 우리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한번 볼까요?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 컴포넌트 이노베이션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이고 어떤 게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되세요? 왼편에 있는 거는 우리 한 100년 전에 많이 활용하던 자전거죠. 우리 뭐 일명 폴로 자전거라고 얘기하는,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자전거 바퀴가 앞쪽에 굉장히 큰 자전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어떻겠어요? 이걸 조금만 다리를 돌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찌 보면 뭐 효율성을 좀 강조한 형태의 자전거가 이렇게 큰 자전거라고 바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재 많이 쓰는 자전거의 형태는 바퀴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밑쪽에 체인을 넣어서 힘을 전달하는 거를 조금 더 쉽게 만든 그런 자전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다 바뀐 것을 우리는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노랗게 표시가 된 자전거의 시트라고 할까요? 여기 자전거 앉는 안장대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너무 딱딱하니까 여기에 젤을 넣어서 혁신을 하게 됐다면 이거는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구조를 바꿀 건가 아니면 컴포넌트만 바꿀 것인가 라는 게 혁신의 마지막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은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에 속하는 부분 집합의 관계로 봤을 때는 뭐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과 같이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은 부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챕터 1에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노베이션 딜레마라는 걸 우리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의 퍼포먼스 그리고 커스터머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의 커스터머 니즈는 물론 뭐 퍼포먼스를 높게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기존 기술의 퍼포먼스의 증가 속도는 커스터머가 원하는, 메인스트림 커스터머가 원하는 퍼포먼스보다 언제나 대부분 더 빨리 퍼포먼스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커스터머의 니즈를 제대로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인데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퍼포먼스하고 엄청나게 그 갭이 크게 더 많은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커스터머가 원하지 않는 기술들을 개발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건데요. 우리 이노베이터스 딜레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침범하는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니치 커스터머의 니즈, 즉 니치 커스터머 니즈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만족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밑에 있는 로엔드 마켓을 조금씩 점령하다가 결국은 메인스트림 커스터머 니즈를 만족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테크놀로지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인베이시브 테크놀로지가 밑에 있는 니치 마켓부터 니즈를 만족시켜주다가 결과적으로는 메인스트림 커스터머 니즈를 다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노베이터의 혁신이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디스커션 해야 될 케이스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테슬라 관심이 많으시죠? 테슬라의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테슬라의 혁신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했던 이노베이션의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걸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뒤에서 우리가 얘기할 내용들, 퀘스천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테슬라 회사는 최근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모델 S나 또는 모델 3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커스터머 레포트를 발간하는 업체들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수익성이 이제 날까 말까, 기존까지는 거의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제 조금씩 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이게 지속 가능한 그 수익성이 나는 구조인가라는 거는 계속 그 논쟁 중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그 목표는 친환경적인 그 차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굉장히 열중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히스토리를 보자면 2003년도에 마틴 에버하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미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굉장히 앙트러프리너십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다음에 빅 프로젝트로 뭐를 할까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집중했던 거는 환경 친화적인 차, 스포츠카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냥 환경 친화적인 차 말고 스포츠카인데 환경 친화적인 것까지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거는 어떤 차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중을 한 게 결국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마켓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뭘 가지고 만족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퓨얼셀 차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추럴 가스나 디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봤는데 해답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전기차의 베이스를 둔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카 이걸 만들려고 처음에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접촉한 사람이 AC 프로펄전이라는 데 알 코코니라는 사람, 결국 이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었죠. 다만 이 사람이 썼던 배터리는 연납 축전지를 가진 그 배터리를 가지고 차를 만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충전했을 때 60마일밖에 못 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0km보다 못 가는 그런 차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한번 충전해서 100km면은 거의 경기도보다 조금 더 서울에서 출발하자면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버하드라는 사람은 이거를 연납 축전지로 하지 말고 리튬 이온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둘이 힘을 합해서 테슬라 모터스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C 프로펄슨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라이센싱을 해서 테슬라 모터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또 많이 있었던 게 앨런 머스크였고, 앨런 머스크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다가 그때만 해도 그 스페이스 X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 똑같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2004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체어맨을 맡게 되고 또 에버하드라는 사람은 CEO를 맡게 돼서 출범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 만든 게 로드스터라는 차인데 45,000불 정도 하는 굉장히 빠르고 가벼운 스포츠카를 만들게 됐고, 리튬 이온을 가지고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포르쉐 911 터보하고 거의 유사한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뭐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언제까지 이 차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팔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항상 그 계획들이 미뤄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에버하드라는 엔지니어가 그것을 총책을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납기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에버하드는 회사를 나가게 되고, 그 이후로 앨런 머스크가 중심을 잡고 계속 개발을 해서 결국 2008년도에 출시를 하게 되고 사람들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로드스터라는 거를 만들게 된 이후에 앨런 머스크는 조금 더 큰 야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니치 하이엔드 카만을 만드는 것보다는 메이저 카 매니팩처러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갖게 됩니다. 뭐 1920년대부터 거의 100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거를 앨런 머스크가 한번 새롭게 매스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 메이커로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낸 게 모델 S,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모델 3,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S라는 거는 하이 퍼포먼스이면서 그 굉장히 럭셔리한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57,000불에서 77,000불 정도, 그리고 한 번 차지해서 300마일 정도 가는 한 뭐 5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정도를 가지고 BMW 5 시리즈하고 경쟁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모델 S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2012년도 5월 달에 테슬라가 만 대 예약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매년 2만 대씩을 팔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매주 1,000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2018년도 6월 달에 기사를 보면은 모델 3 같은 경우에 한 달에 5,000대 정도를 만들고 있다. 이 정도 일주에 5,000대 정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매스마켓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예약된 거를 바로 맞추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이제 조금씩 처음에 1,000대 만들다가 지금은 5,000대, 6,000대 이렇게 일주일에 만드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2013년도 1사분기에 레비뉴가 5억 불, 5억 6,200만 불 정도 되고요. 또 프라핏이 이제 1,000만 불 정도 되는 정도로 이제 프라핏이 생기게 됐고, 자신이 정부에서 빌린 론을 이제 다 갚고 앞으로 투자를 받지 않고 내부에서 현금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자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여전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정말 프로핏 할 건가, 지속 가능한 그 레비뉴와 또 프로핏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전통적인 카 매니팩처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두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토요타하고 GM이 같이 합작 회사로 만들었던 그 캘리포니아의 누미라는 그
공장을 인수해서 거기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라인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맞을 거냐라는 것들을 항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테슬라가 32억 불 정도 컴퍼니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테슬라의 모델 S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스트카로 컨슈머 레포트에서 나오고 있고 매스마켓의 차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다른 그 오토메이커하고는 좀 달리 테슬라는 배터리를 몇 개를 조그만 것들을 묶어가지고 배터리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라지 폼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 전기 자동차하고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충전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충전을 한 번 했을 때 어디까지 갈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많이 깔아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리세일을 할 때 개런티 된 리세일 밸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라핏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세일즈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분석하는 그 분석자들도 프라핏이 곧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모델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단과 또 굉장히 보급용 그런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서 시장을 잠식을 해 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디스커션을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은 우선 테슬라의 S 모델이 레디칼한 이노베이션인가 혹은 인크리멘탈한 이노베이션인가 혹은 컴피턴스 인핸싱인지 디스트로잉인지 또 어떤 관점에서 그런지 그리고 컴포넌트 이노베이션인지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인지 한번 준비를 해서 수업 시간에 디스커션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컨슈머가 테슬라 모델 S를 채택하는 그런 속도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팩터가 더 중요할 것인가라는 거를 또 준비를 해 오시고요. 일렉트릭 비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S커브에서 어디쯤 있을까? 이게 초창기에 있는지 아니면 뭐 중간에 그로스 형태에 있는지 아니면 머추어 형태 단계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바라고 테슬라 모터스가 프로피터블 할 것인지 왜 혹은 뭐 왜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은 조금씩 프로핏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거를 준비한 다음에 그룹 디스커션을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